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네, 그 중에 5부 생명 그 자체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23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이 2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2장 모두에게 작별을 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책의 352쪽을 읽어갑니다. 제22장 모두에게 작별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정말 이상한 것이다. 새로운 생물이 출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출현한 후에는 절대 더 발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의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의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 중에서 눈으로 찾아보기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욕심이 없는 생물 중 하나이다. 지의류는 햇빛이 잘 드는 교외의 마당에서도 자라지만 다른 생물들은 살고 싶어하지 않는 바람이 거센 산꼭대기나 북극의 불모지처럼 바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비가 내리고 추워서 아무 경쟁 상대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 잘 번성한다. 거의 아무것도 살지 않는 남극 대륙에서도 바람이 거센 바위라면 어느 곳이나 단단하게 달라붙어 살고 있는 400여 종의 지의류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의류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의류는 아무런 영양분도 없는 바위에 붙어 살고 씨앗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돌들이 식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1819년에 홈슈크 박사는 무기질의 돌이 저절로 살아있는 식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의류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생물이다. 지의류는 사실 진균류와 조류의 연합체이다. 진균류는 산을 분비해서 암석을 녹이고 조류는 그때 녹아나는 미네랄을 먹이로 변화시켜서 함께 살아간다. 여기서 조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조자가 아니고요. 그 남조류 할 때 그런 조류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멋진 상황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협동임이 틀림없다. 세상에는 2만 종이 넘는 지의류가 있다. 거친 환경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그렇듯이 지의류도 느리게 성장한다. 지의류가 단치에 단추구멍 정도로 자라려면 반세기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데이비드 애튼버러에 따르면 큰 접시 크기 정도의 지의류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자란 것일 수도 있다. 지의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생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애튼버러에 따르면 지의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감동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생명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존재라는 스스로의 믿음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지의류에게 생명이란 무엇일까? 지의류가 존재하고 싶어하는 충동은 우리만큼 강하거나 어쩌면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만큼 내가 숲속의 바위에 붙어서 수십 년을 지내야만 한다면 절망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의류는 그렇지 않다. 거의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끼류는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모욕도 참아낸다. 간단히 말해서 생명은 그저 존재하고 싶어 할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물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다. 생명은 야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만약 45억 년에 이르는 지구의 역사를 하루라고 친다면 최초의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 처음 출현한 것은 아주 이른 시간인 새벽 4시경이었지만 그로부터 16시간 동안은 아무런 발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루에 6분의 5가 지나가 버린 저녁 8시 30분이 될 때까지 지구는 불안정한 미생물을 제외하면 우주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런 후에 마침내 해양 생물이 처음 등장했고 20분 후에는 최초의 해파리와 함께 레지널드 스프리그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발견했던 수수께끼 같은 에디아카라 동물상이 등장했다. 밤 9시 4분에 삼엽충이 헤엄치며 등장했고 곧이어 버제스, 이파남의 멋진 생물들이 나타났다. 밤 10시 직전에 땅 위에 사는 식물이 느닷없이 출현했다. 그리고 하루가 2시간도 남지 않았던 그 직후에 최초의 육상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구는 10분 정도의 온화한 기후 덕분에 밤 10시 24분이 되면서 거대한 석탄기의 숲으로 덮였고 처음으로 날개가 달린 곤충이 등장했다. 그 숲의 잔재가 오늘날 우리에게 석탄을 제공해 주었다. 공룡은 밤 11시 직전에 무대에 등장해서 약 45분 정도 무대를 휩쓸었다. 그들이 자정을 21분 남겨둔 시각에 갑자기 사라지면서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인간은 자정을 1분 17초 남겨둔 시각에 나타났다. 그런 시간 척도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역사는 겨우 몇 초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속화된 하루에서 보면 대륙은 잇따라서 불안정하게 미끄러지면서 서로 충돌한다. 산들이 솟았다가 사라지고 바다가 등장했다가 말라버리고 빙하가 꺼졌다가 줄어들기도 한다. 그리고 대략 1분에 3차례 정도씩 맨슨 크기나 그보다 더 큰 운석이나 혜성이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불꽃이 번쩍인다. 그렇게 찌어대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도대체 생명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이다. 사실 오랫동안 견뎌내는 생물은 많지 않다. 지구의 45억 년 역사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최근에 등장한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하려면 두 팔을 완전히 펴고 그것이 지구의 역사 전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맥피의 분지와 산맥에 따르면 그런 잣대에서 한 손의 손톱 끝에서부터 다른 손의 손목까지가 선 캄브리아기에 해당한다. 고등생물은 모두 손바닥 안에서 생겨났고 인간의 모든 역사는 손톱 줄로 손톱을 다듬을 때 떨어져 나오는 중간 크기의 손톱 부스러기 하나에 들어가 버린다. 다행히 재앙의 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런 순간이 다가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 시점에서 우울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멸종이다. 그런 멸종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찾아온다. 생물종들은 지구상에 출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쓰러져서 죽어가는 일도 역시 일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더 복잡하게 발전한 생물일수록 더 빨리 멸종해버리는 모양이다. 대부분의 생물들이 큰 야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이 무엇인가 용감한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은 상당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생명이 바다에서 튀어나온 것보다 더 중대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육지의 환경은 끔찍하다. 덥고 건조하고 강한 자외선이 내리 쪼이고 몸을 쉽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부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은 육상에 살기 위해서 해부학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척추가 약한 물고기는 양쪽 끝을 잡고 있으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이 처져버린다. 물이 없는 곳에서 해양생물이 생존하려면 새로운 내부 구조를 갖추어야만 하는데 그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가 없다. 육상생물은 무엇보다 산소를 물에서 걸러내지 않고 직접 공기 중에서 흡입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물에서 벗어나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바닷속에서의 삶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륙들이 서서히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합쳐짐에 따라서 해안선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따라서 해안의 서식지도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리고 무엇이나 먹어치우는 난폭한 포식동물이 출현했다. 그 포식자는 처음부터 다른 생물들을 너무 잘 공격했기 때문에 영겁이 지나는 동안에도 거의 변화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상어였다. 그때보다 물 바깥에서 살 곳을 찾아야 할 필요가 더 절실했던 때는 없었다. 4억 5천만 년 전부터 식물들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식물을 위해서 죽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드기를 비롯한 다른 생물들이 나타났다. 큰 동물들은 육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대략 4억 년 전부터는 그들도 물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흔히 알려진 상상도에 따르면 육상으로 모험을 떠났던 첫 생물은 오늘날의 말뚝망둥어류처럼 건조기의 연못들 사이를 건너뛰는 용감한 물고기들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모양을 갖춘 양서류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이 마른 땅에서 처음 살기 시작했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이동성 동물은 공벌레 또는 유럽 쥐며느리라고도 부르는 오늘날의 쥐며느리류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들은 바위나 통나무를 뒤집을 때마다 떼를 지어 기어다니는 갑각류의 작은 벌레들이다.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동물들에게는 좋은 시절이었다. 육상 생물이 번성했던 대봉기와 석탄기의 산소 농도는 오늘날의 20%보다 훨씬 높은 35% 정도였다. 그래서 육상 동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크게 자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수억 년 전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궁금할 것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창적인 동위원소 지구화학이라는 분야 덕분이다. 석탄기와 대봉기의 바다에는 작은 보호막을 가진 플랑크톤이 살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듯이 그때의 플랑크톤들도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한 후에 탄소와 같은 다른 원소와 결합시켜서 탄산칼슘처럼 내구력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껍질을 만들었다. 그런 과정은 다른 곳에서도 설명했던 장기적인 탄소 순환 과정에서 계속되고 있는 화학적 변화이다. 탄소 순환 과정은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데에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생물들은 결국 죽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석회석으로 압축된다. 플랑크톤이 무덤으로 가져가는 작은 구조 속에는 산소, 16과산소,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대시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이픈이네요. 산소 16과, 산소 18이라는 매우 안정한 동위원소가 들어있다. 괄호 열고 동위원소는 중성자의 숫자가 정상이 아닌 것이지만 기억을 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다. 가로 닫고 지구화학자들은 그런 구조가 생성될 때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동위원소가 축적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다. 지구화학자들은 고대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교묘하게 산소의 농도, 공기와 바다의 온도, 빙하기의 범위와 시기를 비롯한 고대 세계의 정보를 읽어낸다. 과학자들은 동위원소의 측정 결과와 꽃가루의 양을 비롯한 화석 자료를 활용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본 적이 없었던 완전한 모습을 상당히 확실하게 재현할 수 있다. 육상생물이 처음 출현했던 기간 동안에 산소의 농도가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육지를 뒤덮고 있던 거대한 나무, 고사리류와 광활한 습지가 그 특성 때문에 정상적인 탄소 재활용 과정을 중단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떨어진 잎을 비롯한 죽은 식물성 물질들이 완전히 부패되지 않고 축축한 퇴적층으로 쌓여서 결국은 오늘날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거대한 석탄층으로 압축되었다. 높은 산소 농도 덕분에 육상동물의 몸집이 커지게 된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육상동물의 증거는 스코틀랜드 바이에서 발견된 3억 5천만 년 전의 노래기와
비슷한 동물의 흔적이다. 그 크기는 1m나 되었다. 결국 일부 노래기류는 몸 길이가 2배가 될 정도로 커졌다. 그런 동물이 어슬렁거리게 되면서 당시의 곤충들이 그런 동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진화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날아다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곤충들은 새로운 생존 방법을 신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후로도 변화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잠자리도 시속 50km까지 날아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한 곳에 떠 있다가 뒤로 날아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볼 때 인간이 만든 어떤 비행기보다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다. 누군가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 공군에서는 곤충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알아내려고 곤충들을 풍동에 넣어보고는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풍동이란 얘기는 바람을 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잠자리들은 풍요로운 공기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석탄기의 숲에 살던 잠자리들은 까마귀 정도로 자랐다. 나무와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크기로 자랐다. 속새나 고사리류는 15m 높이까지 자랐고 석송류는 40m까지 자랐다. 여기 지금 속새라는 게 있는데요. 속새가 골풀처럼 생기고 마디가 있는 300여 종의 다년생 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석송류라는 것은요, 열대지방이 원산인 바늘 모양의 잎을 가진 상록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적당한 화석 정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릭 야르빅이라는 독특한 스웨덴 학자의 이상한 해석과 신비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발전이 거의 반세기 이상 뒤처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야르빅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어류의 화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린란드로 갔던 스칸디나비아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오늘날 사족, 여기서 사족은 4개의 발을 가진 동물입니다. 사족 동물이라고 알려진 걸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의 선조일 것으로 생각되는 엽상형 어류를 찾고 있었다. 여기서 엽상형 어류는요, 경골 어강에 속하는 어류로 총기 어류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과학적 용어가 나와서요 당황스럽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사족 동물이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족 동물은 4개의 다리 끝에 최대 5개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붙어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룡, 고래, 새, 인간 그리고 어류까지도 모두 사족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된 선조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선조에 대한 실마리는 대략 4억 년 전이었던 대봉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육상 동물은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많은 동물들이 육지에서 걸어 다녔다. 다행스럽게도 탐사단은 이크티오스 테가라는 1m 길이의 동물 화석을 찾아냈다. 야르빅이 그 화석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1948년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분석은 48년 동안 계속되었다. 불행하게도 야르빅은 아무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족 동물 화석을 보여주지 않았다. 전 세계의 화석학자들은 야르빅이 발표한 2편의 논문을 통해서 그 동물이 4개의 다리와 5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만족해만 했다. 그렇다면 그 동물은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사족 동물의 선조일 수도 있었다. 야르빅은 1998년에 사망했다. 그러나 그 후에 화석을 살펴보았던 다른 화석학자들은 야르빅의 연구가 크게 잘못된 것이었음을 밝혀냈다. 실제로 그 화석의 다리에는 8개의 발가락이 붙어 있었고 화석으로 남은 물고기가 육지에서 걸을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였다. 지느러미의 구조는 자신의 몸무게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그 물고기는 최초의 육상동물에 대하여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 오늘날 새 종류의 초기 사족 동물의 화석이 발굴되었지만 어느 곳도 5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서 왔는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준에 도달하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내고야 말았다. 육상동물은 처음 등장한 이후로 4개의 거대한 왕조를 이루었다. 첫 왕조는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원시적이면서도 거대했던 양서류와 파충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잘 알려진 동물은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고 공룡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 디메트로도돈이다. 칼 세이건의 해성에서 그림이 등장한다. 실제로 디메트로돈은 단궁형의 파충류이다. 그러니까 먼 옛날에 우리도 그랬었다. 단궁형은 초기 파충류의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이다. 나머지는 무궁형, 광궁형, 이궁형이다. 이런 이름들은 두개골의 옆면에 있는 작은 구멍의 수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궁형은 아래쪽 관자놀이에 1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고 이궁형은 2개를 가지고 있으며 광궁형은 더 위쪽에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그룹들은 더욱 작게 분화되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번성하고 어떤 것은 사라져버렸다. 무궁형 파충류에서 거북이 등장했다. 믿기 어렵지만 거북은 한동안 가장 진보한 무서운 종으로 지구를 지배할 듯 했으나 진화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거북은 지배적인 종이 아니라 오래 사는 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단궁형은 4개의 줄기로 갈라졌지만 폐름기 이후에는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속하게 된 그 줄기는 수궁형으로, 여기서 숫자는 짐승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알려진 원시 포유류로 진화했다. 그렇게 해서 제2의 거대 왕조가 시작되었다. 수궁형 파충류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궁형도 생산적으로 진화를 해서 공룡등이 되어 수궁형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되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던 새로운 동물과 직접 경쟁할 수 없었던 수궁형 파충류는 거의 대부분 기록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수궁형 파충류는 작고 털을 가지고 굴을 파고 살게 진화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숨어 있다가 작은 포유류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애완용 고양이 정도에 불과했고 생쥐보다 큰 것은 거의 없었다. 결국 그런 특성이 구성원의 힘이 되었지만 공룡의 시대였던 제3의 거대 왕조가 갑자기 끝나고 우리 포유류의 시대인 제4의 거대 왕조가 시작되기까지 거의 1억 5천만 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 거대한 변화는 물론이고 그 사이와 그 이후에 있었던 작은 규모의 변환들도 모두 역설적이게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적용했던 멸종에 의해서 일어났다. 지구의 생물에게 죽음은 문자 그대로 생활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300억 종이라고 흔히 인용되긴 하지만 4조 종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총 숫자가 얼마이거나 상관없이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 중 99.9%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라우프가 즐겨 이야기하듯이 모든 생물종은 멸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고등생물의 경우에도 종의 평균 수명은 약 400만 년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도 대략 그 정도 존재했다. 물론 멸종은 희생자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역동적인 지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이안 테터솔에 따르면 멸종은 멸종에 대한 침체이지만 어느 왕국에서도 침체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적은 거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멸종은 장기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멸종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지구 역사에서의 위기는 언제나 역동적인 진보로 이어졌다. 에디 아카라 동물상이 사라지면서 창조적인 캄브리아기가 시작되었다. 4억 4천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기 멸종은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붙박이 여과 식자들을 제거함으로써 포식성 어류와 거대 해양 파충류들이 선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다시 대봉기에 있었던
또 다른 멸종 사건으로 생물계가 다시 흔들렸을 때 물이 없는 육지에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지구 생물의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사건들이 그런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 확실하다. 지구 역사에는 순서대로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의 5차례에 걸친 대규모 멸종과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소규모 멸종 사건이 있었다. 오르도비스기의 멸종 4억 4천만 년 전과 대봉기 멸종 3억 500만 년 전에서는 각각 80에서 85%의 생물종이 사라져버렸다. 트라이아스기의 멸종 2억 1000만 년 전과 백악기 멸종 6500만 년 전에서는 각각 70에서 75%가 사라졌다. 그러나 정말 규모가 컸던 것은 오랜 공룡 시대의 막을 열어주었던 2억 4500만 년 전의 페름기 멸종이었다. 페름기에는 화석 기록으로 확인되는 동물종 중에서 95%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곤충의 3분의 1도 사라져버렸는데 곤충이 그렇게 대량으로 사라진 것은 그때가 유일했다. 당시의 멸종은 완전한 소멸에 가장 가까이 갔던 경우였다. 리처드 포티에 따르면 그것은 지구에서 전해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대량 멸종이었다. 페름기 멸종 사건은 특히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이었다. 삼엽충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대합과 성게도 거의 사라졌다. 거의 모든 해양 생물들이 침체에 빠졌다. 육지와 바다 모두 합쳐서 지구는 52%의 생물을 잃어버렸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생물 전체로 보면 속보다 많고 목보다 적은 수의 종이 사라졌다. 생물종으로는 96%가 없어졌다. 종의 총수가 회복되는 데에는 8천만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페름기 말에 살고 있던 생물들의 종수에 대한 추정치는 적게는 4만 5천 종에서부터 많게는 24만 종에 이르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종이 살고 있었는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종의 비율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 더욱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체의 죽음이 아니라 생물종의 죽음이다. 개체 수준에서 희생자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죽어버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생물종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음 단계까지 생존하게 된 것은 상처 입고 절룩거리는 소수의 생존자 덕분일 것이다. 대량 멸종의 중간에는 작은 규모로 잘 알려지지 않은 멸종 사건들도 많았다. 햄필리아새, 프라스네새, 파멘새, 랑콜라 브리아새를 비롯한 10여 번의 그런 멸종 사건들은 전체 종의 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일부 생물종에게는 치명적인 사건들이었다. 말을 비롯한 초식 동물들은 약 500만 년 전에 햄필리아새의 멸종으로 거의 사라질 뻔했다. 겨우 한 종의 말이 살아남았고 그나마도 화석 기록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거의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까지 이르렀던 모양이었다. 말을 비롯한 초식 동물이 없는 인간의 역사는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형 멸종 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멸종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제외하더라도 멸종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주장은 실제 멸종 사건의 수보다도 더 많다. 멸종의 원인이거나 주된 이유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20여 가지에 이른다. 지구 온난화, 지구 냉각, 해수면의 변화, 바다에서의 산소 고갈, 전염병, 해저에서의 대량으로 방출된 메탄가스, 운석이나 해성 충돌, 하이퍼케인이라는 초대형 태풍, 거대한 화산 폭발에 의한 바닷물의 상승, 비극적인 태양 플레어 등이 그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네, 태양 플레어는요,
태양의 백반이나 흑점 부근에서 갑자기 강한 자외선, 우주선 X선을 동반한 섬광이 나타나는 현상을 태양 플레어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온 태양 플레어는 특히 흥미로운 가능성 중의 하나이다.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후부터 태양 플레어를 관측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태양은 거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풍도 역시 거대하다. 지구에서는 관측조차도 할 수 없는 보통의 태양 플레어마저도 10억 개의 수소폭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수천억 톤의 치명적인 고에너지 입자들을 우주 속으로 쏟아낸다. 보통의 지구의 자기권과 대기권이 그런 입자들을 우주로 다시 쫓아버리거나 안전하게 극지방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괄호 열고 극지방의 멋진 오로라가 그래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보통의 규모보다 100배 정도 큰 대형 플레어가 생기면 지구의 희박한 방어망은 무너져 버릴 것으로 보인다. 빛의 잔치는 찬란하겠지만 그 밝은 빛 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타 죽어버릴 것이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브루스 추루타니의 말처럼 그런 재앙은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연구자의 표현처럼 그런 폭풍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추측만 남길 뿐이다.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페름계 멸종사건을 비롯해서 적어도 3번의 멸종사건은 지구 냉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는가 아니면 서서히 일어났는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육상의 척추동물이 출현하게 된 대봉기 말의 멸종이 100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인지 수천 년 동안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인지도 알아낼 수가 없다. 멸종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생물을 대규모로 죽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맨슨 충돌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지독한 충격을 받은 후에도 조금 불안정하기는 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구가 견뎌냈던 수천 번의 충돌 중에서 유독 KT 충돌만이 그렇게 특별히 파괴적이어야만 했을까? 글쎄, 우선 그 충돌은 확실히 엄청난 규모였다. 그 충격은 1억 메가톤 정도였다. 그런 정도의 충격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임스 로렌스 파월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히로시마 크기의 원자폭탄을 터뜨린다 하더라도 KT 충돌에 버금가려면 아직도 10억 개의 원자폭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의 생물 중에서 70%를 쓸어버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KT 운석은 다른 장점이 있었다. 포유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운석은 깊이가 10m에 불과한 얕은 바다에 적당한 각도로 충돌했다. 당시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지금보다 10% 정도 더 높았고 그래서 세상은 훨씬 더 불타기 쉬웠다. 무엇보다도 충돌 지점의 바다 밑은 황이 풍부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충돌의 결과로 벨기에 크기 정도의 바다가 황산 에어로솔로 변해버렸다. 그로부터 몇 달에 걸쳐서 지구는 피부를 태워버릴 정도로 강한 산성비에 시달려야만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 당시에 존재하던 생물종의 70%를 사라지게 만들었는가라는 의문보다 나머지 30%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가 더 큰 의문일 수 있다.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공룡들에게 그렇게도 치명적이었던 사건이 뱀이나 악어와 같은 파충류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보면 북아메리카에 살던 두꺼비, 영원,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들은 멸종을 면할 수 있었다. 여기서 지금 영원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도롱뇽 목에 속하면서 분포가 가장 넓은 40여 종의 양서류가 바로 영원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의 역사 이전 시대를 흥미롭게 파헤친 영원한 변경의 저자 팀 플래너리는 예를 찾아볼 수도 없는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생물들이 조금도 다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바다의 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암모나이트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 사촌으로 비슷한 생활을 했던 노틸로이드는 살아남았다. 플랑크톤 중에서도 일부 종은 완전히 멸종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92%의 유공충류는 죽어버렸다. 그러나 체형도 비슷했고 인접한 곳에서 살고 있던 규조류는 비교적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리처드 포티에 따르면 어쩐지 살아남은 종들이 운 좋은 것이었다고 해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만약 사건이 일어난 후 몇 달에 걸쳐서 어둠과 숨막히는 연기가 가득했었다면 많은 곤충들이 살아남게 된 것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포티의 지적에 따르면 딱정벌레와 같은 일부 곤충들은 나무 속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았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햇빛을 이용해서 날아다니고 꽃가루를 필요하는 벌과 같은 곤충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곤충들이 살아남는 사실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곤충들이 살아남은 사실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산호의 경우도 있다. 산호는 살아가기 위해서 조류가 필요하고 조류는 햇빛이 필요하며 둘 다 최저 온도가 안정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던 것처럼 바다 온도가 몇 도만 변해도 산호가 죽어버린다. 산호가 작은 변화에도 그렇게 민감하다면 충돌 후에 이어졌을 오랜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기서 조류도 지금 그 새 조가 아닙니다. 남조류, 녹조류 할 때 그 조류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차이도 있다. 남반구에서는 멸종은 북반구의 경우보다 훨씬 덜 심했던 것 같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동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식물들도 놀라울 정도로 보존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확인되는 재앙의 규모를 보아서 피해는 전 세계적이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아주 많은 셈이다. 몇몇 동물들은 그야말로 번성을 했다. 조금 놀랍지만 거북도 그런 경우였다. 플래너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공룡이 멸종한 직후의 시기는 거북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였다. 북아메리카에만 16종이 살아남았고 그 후에 3종이 더 출현했다. 그러나 물에 사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KT 충돌로 육상생물의 거의 90%가 멸종되었지만 민물에 사는 생물은 10%만 영향을 받았다. 물은 확실히 열이나 불에 대한 보호막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이후에 이어졌던 어려운 시기에 더 쉽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살아남은 육상동물들은 모두 위험이 닥쳐오면 물속이나 땅속처럼 안전한 데로 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두 곳 모두 상당히 좋은 피난처가 되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동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도마뱀도 썩은 고기 속에 살고 있는 세균류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세균류를 좋아하기도 한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부패한 먹이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KT 충돌에서 작은 동물들만 살아남았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동물 중에는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악어보다 3배나 더 큰 악어도 있었다. 그러나 작고 털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살아남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실제로 어둡고 적대적인 세상에서는 작고 온혈이고 야행성이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고 조심성이 많은 동물들이 훨씬 유리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포유류 선조의 대표적인 특성이었다. 우리가 조금 더 진화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었다. 포유류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유류가 빠른 속도로 생태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고 생물학자 스티븐 M. 스탠리가 지적했듯이 진화는 공백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간을 채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포유류는 아마도 1000만 년 동안의 작은 체구를 조심스럽게 유지했을 것이다. 제3기 초에는
살쾡이 크기 정도면 동물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포유류의 번성은 일단 시작되고 나서는 놀라울 정도가 되었다. 때로는 거의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했었다. 코뿔소 정도로 큰 돼지, 쥐, 가르고 기니피그와 2층집 정도로 큰 코뿔소가 살았던 적도 있었다. 먹이 사슬에 빈틈만 있으면 그곳을 채울 포유류가 등장했다.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된 초기의 너구리 종은 그런 틈새를 발견하고 곰처럼 크고 사나운 종으로 진화했다. 새들도 지나칠 정도로 번성했다. 타이타니스라는 거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육식성 새가 수백만 년 동안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사나운 새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새 중에서 가장 위압적인 새였던 것이 확실하다. 높이가 3m에 이르렀고 몸무게 400kg이나 되었으며 어떤 동물이라도 머리를 찢어버릴 수 있는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과의 새들은 5천만 년 동안 무시무시한 존재를 과시했지만 1963년에 플로리다에서 그 뼈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새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제 멸종 원인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순서가 되었다. 바로 화석 기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뼈들이 화석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화석 기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다. 공룡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박물관의 전시물을 보면 공룡의 화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입구 홀에 버티고 서서 수많은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대한 디플로도쿠스는 석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1903년에 피츠버그에서 제작되어서 앤드류 카네기가 박물관에 기증했던 것이다. 뉴욕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입구 홀에는 더욱 웅장한 작품이 있다. 거대한 바로사우루스의 뼈가 큰 이빨을 가진 육식성의 암로사우루스로부터 자신의 새끼를 지키고 서 있다. 바로사우루스의 높이가 9m에 가까운 이 전시물은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지만 완전한 모조품이다. 수백 개 이르는 모든 뼈들이 거푸집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파리, 빈, 프랑크푸르트,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대형 자연사 박물관에서 관광객을 반겨주는 것은 실제로 옛날의 뼈들이 아니라 모조 골동품들이다. 사실 우리는 공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다. 공룡의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확인된 종은 1000종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은 하나의 샘플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그 정도면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던 기간이 포유류가 지배했던 기간보다 대략 3배나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룡이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는 겨우 껍질을 벗겨내고 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공룡의 시대를 통틀어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하나의 완벽한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공룡과 그 멸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선사시대 중에서 가장 열심히 연구되었던 백악기 말에 생존한 종들 중에서도 4분의 3은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다. 디플로도쿠스보다 더 크거나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지구를 휩쓸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극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기의 공룡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들은 모두 기껏해야 16종의 약 300점의 화석에서 찾아낸 것들이다. KT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공룡들이 멸종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바로 화석 기록이 그렇게 희귀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밀워키 공공박물관에 피터 쉬이한이라는 화석학자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는 200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이미 발굴이 끝난 몬태나주에 있는 지옥의 계곡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꼼꼼하게 채로 걸러서 과거의 탐사팀이 찾아내지 못했던 이빨이나 척추나 작은 뼈 조각들을 모두 찾아냈다.
작업은 3년이 걸렸다.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었던 백악기 말의 공룡 화석의 수는 3배가 늘어났다. 그 탐사의 결과로 KT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도 공룡들은 번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쉬안의 보고에 따르면 백악기의 마지막 300만 년 동안 공룡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필연적으로 생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이라고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순간에 있었던 외계로부터의 충돌과 다른 어떤 요행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40억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의 선조가 끊임없이 멸종의 위기를 겨우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스티븐 제이 골드의 잘 알려진 표현이 그런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해준다. 오늘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십억에 이르는 점에서 단 한 번이라도 끊어졌더라면 우리의 존재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장을 생명은 존재하고 싶어하고 생명이 언제나 다양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생명은 가끔씩 멸종하기도 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했다. 이제 생명은 계속된다는 네 번째 사실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듯이 생명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계속된다. 네, 이상으로 제가 22장을 읽었습니다. 22장의 제목은 모두에게 작별을 제가 글씨가 좀 안 보일까요? 다음 장은요 존재의 풍요로움이라는 제23장을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기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